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 나찌입니다. 선생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사실 제가 장애영리화 수업도 듣고 있고 이직 준비도 하고 그러느냐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로 업로드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Q&A 영상 1탄을 올렸었는데요. 국공립 면접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점문제에 관련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인스타랑 카카오톡으로 그거랑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이야기가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하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국공립 취업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려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와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또 일과 병행하기에 힘들지 않은지, 난이도는 어떤지,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취업하기 어렵지 않은지, 국공립 취업이 가능한지, 또 그럼 저는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사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너무 많은데 어떤 데를 선택해야 할지 교육원 선택 기준까지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첫 번째,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보통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타전공을 했다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학점은행제로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꿈이었지만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학점은행제로 갔는데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선생님들 아마 교사 카페나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학점은행제 출신은 반기지 않아, 좀 꺼려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닌데 바로 그냥 정말 학점은행제로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만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취업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고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학점은행제로 간 거였거든요. 이런 선택을 왜 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살이 되자마자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학점은행제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이런 대학교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세상에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점은행제?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학점을 은행처럼 적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학점은행제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서 무슨 소리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또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도 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대학을 가야지만 전문학사랑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방법 등을 찾아봤어요. 제가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해봤고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했는데요. 온라인은 한 과목당 75,000원의 수업을 들었고 오프라인은 한 과목당 225,000원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게 과목당 금액이라고 해도
곱하기 과목 수를 해보면은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비용 면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딱 19살 때 꿈이 있었어요. 아, 나는 1년마다 1,000만 원씩 모아서 30살이 되면은 1억을 모을 거야 라고 꿈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30살에 1억을 모으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은 뭐 알바만 할 수 있고 대학 등록금 나가고 돈 쓰는 일이 더 많잖아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뭐 오전 수업반도 있고 오후 수업반도 있고 이제 주말 수업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그러면은 나 오전에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가서 수업 들어가지고 전문학사도 따고 학사도 따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어린이집 갈 수 있잖아. 대박! 이득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학점은행제로 바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3월 개강반으로 바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1학기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일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등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학기에 오프라인 교육원을 찾아서 등록하고 수업을 다녔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교에 가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30살에 1억을 모으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이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될까요? 네, 보육교사 관련 과목 17가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학력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조금 달라요. 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들은 2년, 그리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1년 반, 그러니까 3학기가 걸리는데요. 왜 이렇게 학기가 차이가 나냐 하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예요. 그러니까 전문학사 이상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 보육교사와 관련된 과목 17가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3학기가 걸리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라면 전문학사까지 동시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관련 17과목 플러스 전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한 과목까지 추가로 들어야 해서 4학기 2년이 걸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잖아요. 보육교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고, 또 학사학위를 딸 수도 있고 학사학위를 준비를 해서 대학원 진학까지 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가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좋은 제도고, 선생님들 학사학위랑 대학원 생각도 있으시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업을 듣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저는 이 2가지를 다 이용해 보았는데요. 이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의 장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시험도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가 그 다음 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오프라인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한계점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수업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겨요.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바로바로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책 보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저런 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교수님들이 뭐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실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진 않거든요. 정말 그 교수님들도 교환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업을 녹화를 해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이들은 어떠고 뭐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계점을 느꼈고 또 한 가지 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을 켜놓고 다른 짓을 할 때가 막 있잖아요. 저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가지고 교환 이렇게 출력해서 막 형광펜 긋고 메모까지 하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계속 앉아있으면은 엉덩이가 아파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딴청 많이 피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또 한계점을 느꼈죠. 그런데 온라인의 정말 큰 장점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하고 싶어요. 근데 보육교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서 그거를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 아주 적합하고 좋은 방법이죠. 일과 병행하기에 시간이나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이니까 영상을 듣다가 내가 잠깐 다른 할 일이 있으면은 멈추고 또 다시 틀어가지고 이어서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일하기도 사실 저희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 끝나고 이 시험 공부하기가 벅찰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죠. 온라인이.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또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한계점들이 있죠. 이제 그게 오프라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직접 가서 교수님하고 얼굴을 보고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거기 교육원,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시간 강사로 수업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도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을 했던 원장님이셨을 수도 있고 또 지인 중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의 단점. 이것도 온라인의 장점과 또 반대예요. 오프라인은 시간이랑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해져 있는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시험을 볼 때 오픈북인 과목도 있었지만 저는 한 과목, 두 과목 제외하고는 오픈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똥인 것도 있어요. 또 과제도 있는데 과제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죠. 가장 궁금하신 거죠? 비용은 교육원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한 과목당 75,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로 수업을 들었었고 오프라인은 이제 한 기관에서만 했었는데 제가 했던 기간은 과목당 225,000원의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제가 장애영리화 수업도 듣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그거는 온라인으로 한 과목당 75,000원의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75,000원, 오프라인은 225,000원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금액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한 과목당이니까 과목 수를 여러 개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부담이 되겠죠, 오프라인이. 그래서 비용 면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이 더 괜찮으신 것 같은가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다 해봤는데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일과 병행해야 되는 분들이 하시기에 괜찮은 방법 같고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괜찮고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고 피드백도 좀 많이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과 병행하기 어떤가요? 난이도가 괜찮은가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 잠깐 했었죠. 제가 인스타 DM이랑 카카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 할만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장애 영유아 수업 8개를 한꺼번에 듣고 있어요. 근데 할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했다. 그럼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과 병행하기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으니 다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면 취업하기 어렵지 않나요? 국공립 취업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에 띄운 거는 실제로 제가 인스타로 질문을 받았던 메시지인데요. 일단 이 메시지 캡처본은 메시지 보내주신 선생님께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올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을 하면은 취업이 힘들지 않은지, 실습할 때 꺼려하지는 않는지, 또 실습을 한다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거를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 이 질문 받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학점은행제 출신은 취업하기가 어렵다. 국공립에서 뽑아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정말 그렇기는 해요. 주변 얘기가. 교사 카페 같은 데나 인터넷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점은행제 출신은 취업하기가 어렵다. 뭐 국공립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학력이 최우선이 아니거든요. 저는 학력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어린이집 지원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지원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보통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잖아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저는 어디 학교 출신입니다. 딱 이렇게만 쓰지 않잖아요. 내가 보육교사 자격증 외에 이런 자격증 등을 땄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교사이고 또 내 성격의 장점은 이거이며 내가 뭐 컴퓨터도 잘 다루고 만약에 미술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강점을 어필을 하면 이제 원장님이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학력만 높은 교사만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만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 바른 인성과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실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제 면접을 봤을 때인데요. 저는 면접을 갈 때마다 원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떤 교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 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동학대 안 하는 교사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원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새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는 학력이 아니라 인성을 더 많이 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자체를 더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점은행제 출신이기 때문에 난 취업이 안 될 거야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너무 꿈과 희망만 가득 심어주면은 나중에 선생님 학점은행제 출신이어도 국공립 취업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 취업 안 됐어요. 이렇게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현실도 함께 얘기해 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원장이고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같은 이력과 같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학력만 다른 거예요. 한 명은 학점은행제 출신이고 한 명은 정규대학의 뭐 유아교육과나 아동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나요? 네, 물론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겠죠. 너무 속상하지만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 학점은행제 출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럼 저라도 되게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고 선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까지는 저도 채용 연락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취업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은 학력을 분명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동학과보다는 또 유아교육과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에서까지는 저는 연락을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을 했다, 취업하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가 Q&A 영상 1탄에서 민간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미술심리 상담사랑 그리고 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취업할 때 이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손유의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 저는 지금 총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초임으로 입사를 할 때 미술심리 상담사랑 가족 상담사에 대한 얘기는 원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다, 당장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손유의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미술심리, 가족상담사는 취업하는데 저는 확실히 도움을 받았고요. 또 손유의 지도사는 취업하는데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땐 좋았어요. 뭐 이력서랑 한 줄 추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민간 자격증에 대한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받았어요. 민간 자격증인데 정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은 도움이 1도 안 된다. 풍선아트 지도사 이런 거 있으면은 행사할 때 그 교사한테 다 맡긴다.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풍선아트 지도사 있다고 하면은 그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동료 교사 중에 풍선아트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제 저보단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그 자격증 있잖아요. 선생님 한번 만들어줘요. 막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민간 자격증 막 찾아보고 따려고 했을 때 풍선아트 지도사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따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민간 자격증.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자체가 큰 경쟁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한다는 건 자기 개발에 열심히인 교사라는 증거겠죠. 교육교사가 갈수록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자기 개발에 열심히인 그런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 외에도 민간 자격증 몇 개를 취득을 해서 이력서에 추가를 하고 또 자기소개서에 내 성격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을 토대로 한 내 강점을 살린다면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취업도 100%, 10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저는 초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썼거든요, 자기소개서에. 근데 요새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배우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당연한 자세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 부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 잘 될 거라고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앞에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질문. 선생님은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로 입사하셨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요 입니다. 지금 제 대답을 듣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법인 어린이집에서 연락 받았다며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초임 때 어린이집 첫 입사를 할 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넣고 법인 어린이집에도 넣고 민간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까지 이력서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한 군데, 법인 어린이집 한 군데,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간 곳은 여기 바로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법인 어린이집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국공립이랑 법인이 됐는데도 그냥 민간 서울형으로 가셨나요? 당연히 호봉표로 급여를 받고 싶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법인 어린이집이 더 체계적이어서 일도 더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다니다 보면은 그 어린이집의 분위기나 이제 원장님의 마인드 같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세 군데 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지향을 하고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더니 저는 여기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아실 테지만 서울형 어린이집도 호봉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서울형은 서울형 어린이집끼리만 호봉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첫 입사고 딱 1호봉으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국공립에 들어가도 1호봉, 법인에 들어가도 1호봉, 또 서울형에 들어가도 1호봉. 그러면은 굳이 다 1호봉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가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발을 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면서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계속 지원을 하지 마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국공립으로 그 다음에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번째, 학점은행제 교육원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학점은행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그냥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교육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선생님은 이제 원래 다른 교육원, 이미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아동학 전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전공으로 학사를 취득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싶어서 아동학 전공으로 전공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교육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래 관리를 해주신 플래너분, 관리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분께서 아동학으로 전공을 바꾸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학점을 다 빼고 0점부터 처음부터 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학점을. 그런데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은 학점을 은행처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듣고 학점 인정 신청을 했던 과목이라면은 그 학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교육원 플래너 분께서 이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육원을 다니면서 많은 플래너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그냥 많이 받으려고 수업을 많이 받아서 좀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학점은행 제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비용도 추가해야 되죠? 시간도 더 들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육원에서 많이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교육원마다 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받아볼 때 이 플래너님이 교육원에 소속을 돼서 정말 단순히 그 업무 시간 내에만 딱 일 처리를 하는 그렇게 정해진 일만 하는 건지 학점은행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한테 어떤 플랜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법인지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에서 말한 플래너님과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다른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플래너분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아니라고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고 잘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원 선택하실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플래너님을 소개해드린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제 소개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님도 감사해가지고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더 신경을 써서 상담을 해주고 도와준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도 플래너님한테 되게 감사를 하죠. 근데 또 더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플래너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거다. 그런데 거기에 플래너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서 혹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에 제 인스타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뿐만 아니라 그 플래너님 카카오톡 아이디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또 이 질문을 받았어요. 플래너 비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육원에 그 강의료만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거나 관리를 받는 거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 편안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플래너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좋은 교육원 선택하셔서 수업 잘 마치고 또 어린이집에도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인스타랑 유튜브로 잠깐 라이브 영상을 켰었는데요. 저 만났던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켜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랑 인스타로 라이브도 종종 켜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제 인스타 아이디 여기 있으니까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세요. 제가 블로그도 시작을 해서 블로그에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